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제 12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2강부터는 부동산 시장론이 들어가죠.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된 시험 목차가 이제 시장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뭐 특성 및 뭐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런 식으로 세부 목차가 나와 있고요. 이 세부 목차에 의해서 출제했던 이제 범위가 있었죠. 제가 이제 기초 입문 강의할 때 전체적으로 파트마다 언급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어떤 것이 출제됩니다라고 이제 잠깐 확인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론은 이 부분은 다 맞아야 됩니다.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테마별로 이제 쭉쭉쭉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소상에 나와 있는 목차대로 보면은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하고 기능 특성이 있는데 아마 시험 문제는 이제 특성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뭐 단독 문제로 29회 때처럼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관계되는 지문들이 하나 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물론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 논리는 이제 우리 책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주택시장론이 있습니다. 주택시장론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택 여관상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출제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에 다시 이제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요것이 언급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요 첫 번째 주제하고 요 세 번째 주제 있죠. 효율적 시장론하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접목을 해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론은 특히 29회 때는 계산 문제도 별도로 나왔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계산 문제가 안 나올 걸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효율적 시장론에 대한 그 주제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계산과 관계되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30회 때는 매우 이제 희박한 것이 계산이지만은 지문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인력공단에 제시된 시험상에 시장론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전반부 주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29회 때는 2개가 나왔었죠. 효율적 시장 계산 문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을 묶어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만들었었습니다. 후반부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지대론이라고 있어요. 이 지대론은 이제 농경지 지대론부터 출발을 해서 내용이 누가 학자가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지대론을 하면은 막 그 뜬구름 잡기식으로 논하는 생각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대론이 이제 하나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고요. 공식화된 것이 사실상 19회부터 사실상 이제 지대론이 공식적으로 출제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후로는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의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그 출제를 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주장을 했고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만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문제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걸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이 나오죠. 이것도 29회 때 나왔는데 매우 단순합니다. 이론이다 보니까 이것도 누가 무슨 이론을 주장했고 그 이론에 대한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한 2문제 정도 해당되는 지문, 그러니까 10개 지문이죠. 그것만 이해하셔도 도시 내부 구조로는 사실상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완성이 된 걸로 이제 판단이 될 정도로 나오는 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론이 나오죠. 입지론은 특히 공허입지론이 언급이 되고요. 많이 출제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에이스가 이제 상허입지론이 에이스입니다. 특히 상호입지론은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하다가
30회, 29회 때는 계산 문제가 이제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30회 때는 상호입지로는 계산 문제 위주로 또 다시 회귀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상호입지론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출제원도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면서 출제하다가 계산 위주로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반부가 요건데 요것이 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다 나온 적도 있었죠. 그 지대론부터. 그러니까 이제 큰 테마가 이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테마가 7개를 이제 잡아봤어요. 시장의 특성, 주택시장, 그리고 효율적 시장, 지대론, 도시내부 구조론, 공호입지론, 상호입지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효율적 시장, 그리고 지대론하고 상호입지론 이 4가지 주제가 핵심적인 테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도시 내부 구조론이고요. 그리고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여가 현상하고 공호입지론은 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한 출제 빈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가중평균으로 이제 공부를 시간을 할당하셔서 공부하시되 이것이 왜 이제 다 맞춰야 되냐면은 이게 테마별로 사실상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주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투자론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신 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가지면 전 과목을 시간 컨트롤을 하시면서 공부하실 때 오늘은 학계론 공부하는 거다. 투자론을 만약 하겠다. 투자론을 만약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2시간 정도 하시고 나서 잠깐 마무리로 뭐 한 10분 정도를 할당하시면서 이 중에 주제별로 하나씩 건드리는 식으로 제 3편에 해당되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은 그렇게 이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꼼꼼하게 보시다가 막판에는 이제 다른 거랑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섞어서 한 주제당 하나씩 그때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이 효율적 시장 2가지는 항상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기출문제에도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잡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면 같은 패턴은 출제되는구나라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로 출제되는 게 이제 시장론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래서 시장론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 주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론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47페이지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뭐 시장이란 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뭐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논리는 이미 공부를 하셨어요. 어서 우리가 이제 수요공급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와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게 개념을 정의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하형 수요 곡선과 우사형 공급 곡선을 그려드렸었죠. 그게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1번 전국적 시장, 지역적 시장, 양가로 2번에 구체 시장 그리고 이제 추상적 시장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안 보셔도 되고 이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들어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과 이제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반가로 1번에 맨 밑에 보면은 14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 문제를 논하다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 그랬지만은 부동산 시장만 불안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노동 시장, 수출입 시장, 생산물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 화폐 시장 이런 모든 시장들이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앞에서 공부하셨던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런 모든 이론들이 전부 다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만든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실적으로 완전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 경쟁 시장에 완전 존재하지 않지만은 현실적인 시장이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은 시장마다 불안전성의 정도가 다 달라요. A도 불안전, B도 불안전이야. 그런데 A가 B보다 더 불안전하대.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시장마다 불안전성의 정도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시장이 이제 성립 조건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종종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냐 봤을 때 밑에 첫 번째로는 시장의 특성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주제 특성이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인 주제로 이제 끄집어냈어요. 이 주제를 삼기 위해서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논리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정책론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한 성립 조건을 대표적인 것이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네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잘 따져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논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 이제 성립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참여자가 있겠죠.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할 것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럼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다수면은 이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은 첫 번째 기본인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거야. 이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죠. 가격은 수요자, 공급자들이 만나서 협상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자 공급 다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다가 그때 생각하시려면 이제 시장에서 가격은 누가 지배하냐라고 따지셔야 돼. 즉 소수가 지배하느냐 아니면은 다수가 지배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소수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협상자가 이제 수요자 공급자들이 만났는데 수요자가 100명이고요. 공급자가 1명이야. 그럼 협상할 때 사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팔고자 하는 한 사람밖에 없으면은 협상할 때 주도권은 공급자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급자가 이제 그 지배하고요. 협상할 때 반대로 공급자가 100명인데 수요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요자가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은 소수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둘 다 다수야. 그러면 둘 다 다수다 보니까 상대방을 가격으로 지배할 수가 없고 완전 시장 논리에 의하면은 참여자가 둘 다 다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건을 이제 거래하고자 시장에 왔어요. 왔는데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 주면 이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서 수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소수가 지배하는데 둘 다 다수다 보니까 경제학 이론상 이 사람들은 가격 수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시장에서 결정해 준 가격.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데 가격이 결정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참여했더니 거래하고자 물건의 가격이 이미 결정돼 있어. 그럼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완전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만 조종하는 사람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가격 수능자다. 근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이유, 되게 비싸요. 비싸서 벌써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요. 공급자들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저 같은 사람 할 수 있겠어요? 무수히많은 이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 의미가 있었냐면은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타이틀 문제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서 그럼 틀리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따가 이제 특성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충족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충족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 상품이잖아요. 완전 경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은 동질성을 가정합니다. 그럼 상품이 동질하다는 것은 대체관계를 말하고요. 대체관계 있는 물건들은 결과적으로 경쟁 과정에서 가격이 똑같아지게 돼요. 때문에 상품이 동질할 경우에 성립되는 법칙이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냉장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은 어디서 판매하든 어디서 거래하든 냉장고 가격은 똑같아지게 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적용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땅값이 제곱미터당 땅값이 전국에 똑같은 가격이 형성이 돼야 돼.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은 경험칙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역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이 일문일가 법칙을 성립되려면은 상품이 동질해야 되는데 이게 충족하지 못하더라.
된다. 즉 거꾸로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설명하려면은 동질의 반대말을 해야 돼요. 그 동질의 반대말이 이질성이고요. 이질성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성으로 설명한 것이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성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특성이 파생현상이 일문일가 법칙을 적용이 안 되게 만드는 그 내용을 개별성을 하게 돼 있어요. 딱 보니까 이것도 충족을 못 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작년에도 나왔어요. 올해 29회 때도 시장이 지니까 퇴출이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입니다. 시장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 있죠. 상품의 가격이 싸다고 가정합니다. 가격은 싸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매력을 갖췄기 때문에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 되려면은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는 조건이 또 있어요. 정부는 이제 시장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유일한 역할은 국방에 의만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느냐? 적용이 안 돼요. 이것도 이따가 이제 별도로 논하겠지만은 부동산은 먼저 가격이 비싸죠. 비싸다는 것은 벌써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요. 비싸다는 시장 진입 장벽이 결국 참여자를 소수로 만들 수밖에 없어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고 공법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의 간섭, 즉 법적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리죠. 이 세 번째의 경우도 부동산 시장을 충족하지 못하는구나. 그 불안전 시장이네. 네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는 다 공개되고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한다라고 가정이 시장 참여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공개가 되고 공유하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보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성립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 그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불안전 시장, 불안전성의 정도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뭐 금융시장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네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매우 심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요즘에 언급이 되면서 네 번째 정보 가지고 논한 거 있죠. 이 정보를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이 논리가 효율적 시장에서 이제 같이 묶어서 하나의 테마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은 네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서의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 이게 아주 시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체크를 꼭 해주시고 147페이지 하단부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의미 기능이 나왔는데 무슨 학자가 주장 전혀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랑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은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를 하는 경우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문제를 출제하다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장 이제 경제학적 중요한 기능은 방가로 2번에 나오는 그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시장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건 부동산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의 공통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야. 1번. 그래서 1번과 2번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자원 배분 기능과 교환 기능. 어차피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가 시장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 공급자들이 이제 서로 화폐 자산하고 실물 자산 부동산 서로 맞바꾸는 장소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과 교환 기능 두 가지가 이제 본질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원 배분 기능이라는 역할을 하는 시장에 대한 논리는 본문에서 여러 군데 언급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양가지 조정 기능, 4번의 토지형 형태 기능은 똑같아요. 가격 창조 기능은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수요자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 정보 제공 기능도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 기능이 뭡니까 할 때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교가 정량.
뭐 이제 정답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다는 정도 목차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핵심은 시장의 특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과 그 교환 기능, 이 두 가지가 본질적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창조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해주려면은 가격이 결정돼야 돼,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죠. 특히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까? 특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요 공급을 공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끊임없는 거래량이 변하잖아요. 양과 질을 조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자교가 정량이라 그래서 다시 자원 배분, 교환,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을 조종. 이 정도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책에 아까 나왔던 149페이지 방가로 4번에 토지형 형태 결정하는 것도 이것도 자원 배분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토지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능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목차만 보시면 돼요.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 15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는데 별표 쳐놓으시되 다만 거기에 방가로 1번 시장의 지역성하고 오른쪽에 양가로 1번 시장의 지역성하고 양가로 2번 시장의 추상성, 구체성, 3번의 부분시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같이 묶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장의 국지성에 보면은 150페이지에 양가를 1번 거기 보면 보기가 굉장히 많죠. 이 보기가 전부 우리 책은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펼치는 그 이론보다는 각 파트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다 몰아쳐서 집어넣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이 이제 이런 지문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만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시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해결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먼저 국지적 시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이게 엄청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게 초창기에 나올 때는 목차 위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요즘 목차 위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국지성.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국지적 시장과 연관되는 지문을 잠깐 보면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이 무슨 특성입니까? 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그 부동산 특성,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이론적 근거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부동산 특성, 특히 토지의 특성을 공부하시면서 뭐 부동성, 그 개별성, 영속성, 부중성 이런 특성을 공부하셨잖아. 그 시장의 특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유발하고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이제 충족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배분도 못 해주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도 왜곡이 돼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고 이제 이런 시장의 특성 때문에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정책론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어떤 근거, 이유, 요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의 이제 기능인데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를 설명할 때 이 시장의 특성과 연관되는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간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특성을 할 때는 부동산의 특성과 정책론하고 이제 자꾸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제 경지까지 도달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시장의 국지성인데 보기도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 때문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언급했던 책에도 물론 언급이 돼 있지만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거기 있는 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똑같은 논리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부동성을 배경으로 하는 시장의 국지성.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을 할 때 그 관련되는 거꾸로 부동성 할 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으로 만듭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또 개념도 차이가 생기게 돼요.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공간을 꼭 고려해 줘야 된다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지리적인 공간을 고려한다. 요 말에 대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오른쪽 그 양가리 1, 2, 3은 공통적이라 그랬지만은 원래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요것이 시장이야.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전부 다 추상성은 가지고 있어요. 추상적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공간을 고려해 주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설명할 때 앞에 꼭 지역에 나와요. 그래서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 무슨 부산 해운대 부동산 시장, 충남 부여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특정 장소가 나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노원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원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이게 노원 부동산 시장이야. 그래서 추상성과 동시에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구체적 시장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공간을 꼭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에요? 아니면 구체적 시장이요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 돼요. 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결과적으로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지역별로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장의 분화란 말이 참 중요한 단어죠. 지역별로 시장의 분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점점 부분 시장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에서도 이제 구별로 다른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이렇게 구별로 나눠져. 구 안에서도 노원구에서도 하계동, 상계동, 중계동, 이런 올계동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지역별로 분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은 이제 지역별로 시장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분 시장의 성질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된다, 달라진다는 표현을 그 책에도 이제 보기에 있지만 옛날에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했어요. 동일한 아파트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야. 똑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이 토지가 어느 지역에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는 논리는 상식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국지적 시장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지문을 만들게 되면서 어떤 지문이 나오든 이거는 국지적 시장을 설명하는구나라고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동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만 쓸게요. 거기다 동그라미 1번에 바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나와서 그래.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지속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네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지속시킨대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초과 수요란 말은 수요 공급보다 더 많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런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고요. 초과 공급은 공급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이런 지역은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성 때문이야. 그 부동성에 들어갈 칸에다가 우리 시험에서는 고가성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표현을 집어넣어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물량이 남아도는 데 있는 거를 들어다가 차에 싣고 부족한 데다 옮겨놓으면은 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 무슨 특성?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남아도는 데 있는 부동산을 들어다가 부족한 데다가 펼쳐져서 두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또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불균형 현상을 이제 심화시킨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실시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3번, 4번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다 이제 책에 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는 타이틀에서 그동안에 출제했던 지문이구나. 똑같은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부동성에 대한 논리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역적인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가격도 떨어지고 피할 수 없으니까 지역적 환경이 좋아지면은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앞에서 부동성 할 때는 이제 외부 효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옛날에 유명했던 거,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의 연계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지역 간 연계성이 낮은데 이거는 실제에 재면 높다라고 표현했어요. 만약 지역 간 연계성이 높으면은 전국의 땅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의 땅값이 서울 지역에서 땅값이 높아졌다, 도미노 현상으로 동시에 두루룩 전국의 땅값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죠. 이 말은 결국 시장이 지역별로 나눠진다는 뜻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포트폴리오라는 투자론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수월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논리랑 연결시켜서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논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시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은 거하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이게 국지적 시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책에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가 이제 그대로 이제 설명이 이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읽으면서 막 암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국지적 시장으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해서 감만 이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시장의 특성은 이제 빈도면에서 한번 볼게요. 책에 보면 4번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좀 어렵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셔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요적인 면에서 조절이 어려운 것은 이제 비싸기 때문이고, 고가성, 바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죠. 공급적인 면에서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뭐죠? 부증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과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공급적인 면의 성질이 좀 강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수급 조절이 불가능하다 무조건 X가 돼요.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가능해. 근데 뭐가 걸리냐?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데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결국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급 조절 곤란성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단기적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더라. 요 문구가 엄청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이제 단기고요. 단기 가격 왜곡 현상.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지적 시장에 대한 논리하고 이 수급적 곤란 두 가지가 출제 빈도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고요. 수급적 곤란성은 11개 지문이 나왔을 때 다 똑같아. 항상 단계적으로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을 유발시킬 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냐.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 말이 정책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수급조절 곤란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고 책에 보면은 동그라미 이제 2번이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1번은 뭐 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을 체크하셔서 2번 동그라미 2번 가지고 수급조절 곤란성 내용이 어떤 의미구나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섯 번째가 세 번째로 하면 상품의 비표준화성. 이 부분은 이제 뭐를 언급한 거냐면은 상품이 비표 똑같지 않다는 뜻이니까 개별성 논리입니다.
요거는 앞에 완전 경쟁 시장 논리 있었잖아. 완전 경쟁 시장이 상품이 동질해서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완전 시장 논리인데 부동산 시장은 이거를 성립하지 않잖아. 일문일가 법칙 적용이 안 되려면은 상품의 이제 동질의 반대말은 이질성을 표현해야 돼요. 다 다르더라. 다만 이질성이라는 어감이 안 좋아서 여기 상품이 다 다르다. 비표준화성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다? 개별성.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뭐다? 완전 경쟁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을 뭐죠?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나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상품의 동질성의 반대말을 만들어낸 용어니까. 네 번째는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52페이지에 그 시장의 조직 비조직성 나중에 논하고 7번 있죠. 부동산 거래의 비공개성이야. 거래의 비공개성을 옛날에는 초창기 은밀성으로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은밀성.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다? 개별성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보통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통 거래가 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한테 알려주기 싫어하는 비밀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럼 결국 거래가 비공개적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분석하고자 했을 때는 이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가요. 정보 비용이 발생을 해. 거래가 비공개적인 거. 요 지문 때문에 이게 어디랑 연결된다? 효율적 시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시장이 무슨 시장이 돼요?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거지. 부동산이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게 되고 다 불완전 시장 만드는 내용이지만 특히 요거를 요렇게 많이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개입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론 공부하실 때 부동산 시장에 거래되는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거래가 부동산과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래가 비공개적이면 이제 이것도 가격을 왜곡시킨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는 효율적 시장하면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양가를 6번에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달라요. 국지적 시장. 상품마다 달라요. 비표준화성. 거래에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비공개성. 그리고 수급조율도 힘들어요. 단기적 힘들어요. 수급조율 곤란성.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을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시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개별 시장이야. 이게 다 현상이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결국 뭐다? 조직하기 어렵다 해서 시장이 비조직성으로 마무리되고요. 이것도 원인으로 뭘 잡아요? 개별성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명한 부동산 시장의 그 특성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유명해가지고 자주 나와서 이거를 이제 국수 BBB라고 할 정도예요. 국지적 시장, 수급조율 곤란성,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그래서 국수 BBB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큰 틀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책에 보면 법적 제한, 과다, 매매의 장기성, 상품의 고가성 이런 논리는 특별하게 하지 마시고 퉁쳐서 하셔야 돼. 결국 이제 이런 논리 때문에 부동산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내용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테마를 뒤집어서 설명하기 위한 시장의 불완전성, 즉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 그럼 이제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다르게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걸 다수로 바꾸면 부동산 시장 무조건 틀려요.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그래. 고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완전 시장에서 조건 중에 상품의 동질성은 상품의 비표준화성으로 반대말로 설명해서 이건 끝났고, 세 번째가 이제 시장의 진태가 자유로워야지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상품의 가격이 싸고 정부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고 표현해 드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 부동산 시장 불완전 시장을 만드는 배경에 상품 시장의 진태가 자유롭다는 거를 진태를 어렵게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만드는 그 요소를 집어넣어야 돼. 먼저 부동산이 거래되는 상품이 보다 비싸다는 거야. 부동산은 고가품이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싼 것도 있지만은 일반 재화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고가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야. 법적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또 퇴출 장벽이 되고, 진입 장벽이니까 시장 무슨 시장 만드는다? 불안전 시장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완전 경제 시장에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제 비공개적인 정보병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부동산 시장에 정보병이 존재해. 이것도 무슨 시장 만들어요? 불안전 시장.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설명할 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죠? 부동산 거래 시 정보병이 발생한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무슨 시장?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조건을 먼저 이제 연습하시는 수단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만약에 또 나왔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요거는 이제 한 15년치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에 나온 것만 모아가지고 연습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지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 내용이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문을 만들 수 없다는 출제원의 한계에 의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구를 조금씩 바꿔서 낸다든지 아니면 연결성에 대한 논리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의 특성과 아까 논했던 정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하고 다른 분야랑 연결시켜가지고 이 지문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정보 가지고 논했던 부분을 포인트 잡아서 이것이 효율적 시장에서도 이제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시장론에 들어갈 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시장의 특성에 대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수 비비비 암기했다 해서 이 단어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서술해서 출제가 되면은 출제된 이 서술 내용이 이게 이 특성적인 뭐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본서에 나온 밑에 막 보기에 뭐라고 설명한 것은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래서 이 특성에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 향상 수단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으로 이제 느낌으로 푸셔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시장의 이제 첫 번째 논에서 이제 시장의 특성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누리책의 153페이지에 주택시장에 대한 논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지 마셔야 될 것이 이제 종종 생기네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출제가 되고 요거는 보지 마십시오라고 정리해드리면 그건 안 보시면서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시험에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거를 조금씩 나왔던 걸 모아보면은 주택시장에서도 한 주제가 3가지 정도로 확정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특성 잘 정리해 주세요. 뭐랑 같이 묶어서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조건하고 묶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론 잘 정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